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행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오늘도 뉴스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은 10월 29일 목요일 10시 40분입니다. 제가 어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별 소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 오늘 오전까지 있던 소식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올렸던 18화에서는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한다. DBS 가상 자산 거래소를 출시한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올라온 기사들이 있는데 뭐 큰 내용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블로그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이따가 한번 정리된 글만 한번 볼게요.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도 없고 뭐는 뭐다 이게 제일 전 좋은 것 같아요. 제 글도 거의 다 비슷하지만 너무 깊은 이해력을 요하다 보면 다른 것들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메가피가 아시죠 누군지? 메가피 미국 대선에도 나간다고 했다가 메가피 백신 개발자고 뭐 두 쪽을 건다고 했다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메가피인데 고스트 프로젝트를 내놨어요. 뭐 별로 길게 할 말은 없고 메가피는 감옥에서도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고스트 주력 어, 하세요. 이제 별로 이제 예전에는 좀 신경을 썼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조금 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전략했다고 좀 보고 있어서 별로 뭐 좋지는 않네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예. 너무 입을 많이 털었어요. 근데 그러고 맞는 것도 없고 비트팜 BTC 정기 채굴 전기료가 절반 절감 계약 체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저도 이거 뭐 썩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팜의 BTC 채굴 전기료는 약 5,000달러로 이번 계약 조건을 적용하면 해당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잖아요. 전기료만 5,000달러예요. 그죠? BTC 1당.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BTC 가격 그래 생각난 김에 한번 보죠. 원래는 안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글도 하나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좋다. 어, 오늘 뉴스 정리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가 갑자기 나온 글인데 이거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비트코인 채굴 단가 이걸 왜 정리를 했었냐면은 올해 5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채굴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12.5개에서 6.25인가? 아무튼 대략 그 정도로 줄었는데 이게 그럼 비트코인 채굴 단가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죠. 비트코인 채굴 단가가 채굴 단가랑 그리고 채굴량이 반으로 줄면 가격이 두 배로 뛰는 거 아닌가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9천에서 10,000불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채굴 단가가 얼마냐 그러면 대략적으로 18년도는 이제 적용되지 않았을 때 기준이죠. 반감기가 약 채굴 단가가 중국은 3,000달러, 미국은 4,700, 전 세계 평균이 7,500불에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엄청나게 높았다고 보면은 26,000불까지 채굴 단가를 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건 좀 옛날 자료예요. 그래도 그냥 반감기 전에 있던 통계 자료가 사실 잘 없어서 그 정도고 반감기 시행 이유는 전 세계 평균 단가는 아마 13,964불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 평균인 거지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수찬성 얘기하면서 우기가 지나가지고 뭐 전기료 올라갔다 요 내용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좀 전에 본 내용에서는 그 비트팜에서 전기 비용을 5,000달러인데 반으로 줄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채굴 단가를 낮추는 게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뭐 기계값을 반으로 낮출 수는 없으니까 기계는 소모가 되니까 가장 큰 게 전기료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건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저 기사를 가지고 왔던 게 비트코인 채굴 단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 그게 저거랑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옛날 자료입니다. 옛날 자료고 최근 자료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잘 없고 비트코인 채굴 수익 계산기라고 해가지고 해시레이트를 넣으면은 해시레이트랑 전기료를 넣으면은 지금 뭐 채굴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에 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 한 번은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단가에 대해서 그래야 뭐 기사가 나왔을 때
현재 가격이랑 채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올라갈 여력이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계략적인 걸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볼 만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고서대로 나온 거라면 반감기가 현재 지났고 채굴 단가는 한 14,000불 정도라고 하는데 전 세계 평균이니까 실제로 중국이나 뭐 좀 싸게 채굴되는 곳에서는 더 낮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마 중국 쪽에서는 7,000불 이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더기반 BTC 스테이블 코인 총 가치가 20억 달러 돌파. 뭐 이거는 다 나오죠. 뭐 패깅 토큰 랩트 BTC가 가장 크죠. 11만 개. 램 BTC, 뭐 HBTC 이렇게 있다는 거. 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이라면 랩트 BTC는 제가 몇 번 설명도 드리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베스트 파이낸스가 2,400만 달러인 줄 알았고 해킹당한 금액이 그리고 2,400만 달러로 많은 데이터 보고 업체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3,400만 달러다. 더 많이 훔쳐갔다는 거네요. 그레이스케일 요건 이제 짧게 볼 건데 4,414BTC 또 샀습니다. 사면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은 계속 뉴스로 올라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하루에 7,000BTC를 사는 그레이스케일은 어디라는 걸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또 정리를 해놨었는데 어제는 4,000BTC 샀네요. 많이 사요. 떨어지면 다 죽고 있나 줍줍합나 봅니다. 줍줍. 트럼프 선거 캠페인 사이트가 해킹돼서 뭐 모네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뭐 모네로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수신자와 발신자를 없애는 특징이 있긴 하죠.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어제 일자가 지나갔고 뭐 업비트 ISMS 인증 갱신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매년 갱신을 받아야 되나봐요. 뭐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해요. ISMS가 뭔지 정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근법 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근법이 통과가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체 VASP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가 정부의 이제 승인을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충족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ISMS가 있는지 통과 여부랑 두 번째가 가상계좌 실명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고 지난주에 코인데스크 기사에서 그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은행이 좀 지고 있어서 가상계좌 발급 여부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니까 은행이 조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ISMS가 뭐냐면은 저도 길거리에 이제 대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면 보는 게 정보 보호 관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기 관리하는 정보를 다루는 업체가 어느 정도의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정의를 보면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 관리 체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키사가 인증한다. 그러니까 ISMS가 있다고 해킹을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해킹에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있지만 100% 보안사고가 안전하다고는 아닌데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수준 정도로 ISMS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특근법에 나오는 VASP의 기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ISMS가 저거 보안 점검받는 거구나. 저건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구나. 거래소가 저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뭐 우리가 알 필요 있나요? ISMS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뉴스가 뭐는 뭐다 이 정도 수준이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나무 업비트가 ISMS 인증을 갱신 완료했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뭐 여기는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는 의미죠. 뭐 조인디 파커님이 쓰신 미국 대선의 암호화폐 향방은이란 글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신한은행, LG, CNS, 한국은행, CBDC 준비한다. CBDC가 지난주에 입찰을 CBDC 테스트에 관련해서 공개 입찰을 냈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저 이제 미리 좀 읽어봤는데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발행을 대비한 실험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은 LG CNS와 개념 검증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고 일단은 은행 쪽에서도 CBDC에 관한 내용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기억도 다 못할 거고. 일단 그냥 흐름만 보는 거예요. 흐름만.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 관심만 있다 뿐 아니라 실제로 각 중앙은행들이 CBDC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실제로 발행한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게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 분산 원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흐름 정도만 체크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뉴스를 보는 관점이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일반적인 뉴스를 보지만 모든 기업의 뉴스를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필요한 부분, 흐름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은 얘는 뭐는 뭐다 이 정도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고, DCP는 중국 인민화폐를 의미하는 CBDC라고 했고, 바하마에서는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을 했고, 뭐 그 정도. 중간중간 뉴스를 보면서 짚고 나가는 건 딱 그런 수준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파일럿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퇴직금 1억 원 투자, 1200명 올린 암호화폐 사기, 코인데스크 코리아. 이거 제가 읽어보자면 어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만 보면은 다단계 수법으로 1200명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해 170억 원을 가르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19일 5월까지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1200명으로부터 177억 원을 편취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당하라 그래도 사실은 안 당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자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고 직접 찾아보기라도 하면 뻔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니까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JP모건에서 가상자산 JPM 코인을 이번 주 상용화 첫발이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뭐 이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가격이 변동이 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외 송금 과정에서 JPM 코인을 처음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JP모건. 사실 국제 송금에까지 은행이 만든 코인이 한다 그러면 기존의 송금을 목적으로 하던 코인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돼요. 저도 공부할 때 알았지만 스위프트가 국제 전송, 은행 전송망이라고 본다면은, JP모건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며 하루 6조 달러 이상의 거래가 오가는 미국의 최대 은행에서 JP모건이 만든 가상자산 JPM 코인이 상용화해서 은행을 넘어다닌다면 다른 업체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거죠. 뭐 대기업에서 뭐 중소기업 아이디어 빼가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만을 지향하는 코인들의 경우는 여기에 묻힐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지금 뭐 상용화됐다, 뭐 지금 직접 사용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있네요. 너 몰랐다. 이번 주 한 대형 기술 거래처에서 해외 송금 과정에서 JPM 코인을 처음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은행망도 충분히 갖춰진 데고 자본력도 있고 글로벌 대형 투자 은행인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코인을 써버리면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결제용을 위한 코인들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남이 써주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또 CBDC에 관여는 아니고 은행 간을 넘어다니는 JP모건 쪽에 그런 코인인 것 같아요. BTC 해시레이트가 20% 이상 하락했다. 중국의 우기 종영량. 요거는 제가 어제도 한번 짚었었는데, 내용은 그러네요. 중국 우기가 끝나면서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옮기고 있다. 그래서 뭐 코로나 확산한 것도 채굴기 이동에 영향을 한 것으로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봅니다. 우기 때는 전기료가 싸니까 이쪽에서 와서 막 채굴자 옮겼다가 뭐 다른 쪽에 필요하면 옮겨가는 거죠. 전기료가 비싼 곳에 계속 머무를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채굴기만 옮기고 채굴장만 만들면 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나오는 거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수천성에서 신장으로 채굴기를 육로 운반할 경우 10에서 15일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로 물류의 차질이 생기면서 운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운송하는 시간 동안 채굴기가 채굴을 못하니까 해시레이트가 빠진다.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우기 때 싼 전기료를 이용해서 수산청에서 채굴을 하려고 했다가 전기료가 더 이상 싸지지 않으니까 옮겨갔다. 이렇게 쉽죠? 조금씩 뉴스를 보다 보면 조금 맥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 뭐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카톡 클립에 클레이 예치하면 6% 이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초반에 나왔을 때 클레이 스테이션을 제가 영상도 만들고 정리를 했었는데 약 12%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랑 뭐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클레이 스테이션 우리 그 카톡 클립에서도 클레이를 예치를 할 수 있다. 뭐 그 기사 같아요. 다른 건 없고. 그렇습니다. 하실 분들은 뭐 하시면 되죠. 클레이 스테이션에 대한 글도 있어요. 저도 썼어요. 엔간한 건 좀 쓰려고 하는데 대중적인 거 너무 그 대중적이지 않으면 어차피 읽으실 분도 없어요. 그래서 클레이 스테이션 클레이 스테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클레이 스테이션 이자 보상기 그리고 홈페이지 카이카스에 대한 내용도 간략 들어있고 이 당시 2020년 8월 18일 기준 9%대의 이자율이었네요. 사실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JP모건 블록체인 뱅킹 네트워크 JPM이라고 아까 봤는데 400개의 금융기관을 초대했다. 은행이 주도를 해버리면은 대형은행이 결국엔 다른 관련된 은행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전송에 있어서는 좀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자기네 코인을 전송용으로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물론 사고 파는 코인은 아닐지언정 전송용으로는 좀 쓸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이벤트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요거 지금 12시부터 아마 매일마다 나온다고 하고 30만원 이상 매도 매수를 하는 경우에 그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비로 16억 날린 고팍스 반환 거버넌스 투표 결과는 97대 3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뻔했습니다. 저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게였구나. 오케이. 투표를 했대요. 투표를 하고 10만원 100만원 아니었는데 10억이었는데 10억 제 기억에 10억을 전송했는데 16억 5천만원을 거래소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환해달라는 투표를 사실은 그래요. 왜 그 반환해줄 의무도 없고 반환해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기네들의 손해일 뿐이지. 결국에는 27일날 투표가 종료되었고 반환에 찬성하는 표 중 3.44%다. 당연히 반대하죠. 나 같아도 반대하겠다. 뭐 실수했다고 뭐 돈 돌려줄 거리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16억으로 가스비로 날렸다. 같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산인데 실수했다고 그래 돈 돌려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BK 하드포크는 저도 지금 머릿속에 조금씩 넣고 있는데 양하이포 진영이랑 BCHN 진영이랑 채굴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채굴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11월 15일날 BK 하드포크 예정 날이고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서 하드포크가 지원이 되는데 체인블랙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100%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드포크 자체는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쪼개질지 안 쪼개질지 아마 쪼개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일단은 지원하는 거라서는 이틀 전인가 빗썸 쪽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올라왔고 뭐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하겠다고 올라왔고 OKX에서 지원한다고 올라왔는데 이따가 OKX 출금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올라서 그것도 같이 볼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BTC 계속 사들일 계획 고위 경영진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기존 자기 사업보다 오히려 BTC 수익이 더 많이 났다라는 기사도 올라와서 돈이 되니까 계속 사겠죠. 지금 최근에 이름을 걸고 사고 있는 업체가 맨날 얘기하는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정말 우리 비트코인 대박 이러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걸로.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DBS 은행, 싱가포르 DBS 은행에서도 거래소를 출시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언제 출시한다는 내용은 없고 제가 그래서 기사 몇 개도 제가 정리를 하는 스타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만 좀 요약을 하는, 왜냐면 우리 이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19년도 5,8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최대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고, 명칭은 DBS 디지털 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케, 리플을 지원하고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엔화, 미국 달러도 지원한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거였어요. 영업시간은 은행과 동일한 평일 9시부터 16시고 주말에는 휴업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때도 얘기했지만 궁금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원문 기사 있고, 그리고 블록미디어에서 보고한 기사, 코인코드 기사,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보시고 머릿속에 내가 뉴스를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빠른 시간에 올라오는 뉴스를 조금 지난 후 하루 이틀 정도 정리해서 올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닝풀 CEO가 비트코인 캐시 많은 문제 개선 아직 진화 중이라고 했고, 뭐 이거 그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한 BCHN, 비트코인 캐시 N이랑 비트코인 ABC 가격이 일단은 9대1 정도다 라고 하는 거. 9대1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채굴 파워가 이 정도로 분산돼 있으니까 어디 쪽이 더 유리하다, 이 정도로 좀 해볼 수 있는. 근데 여러 가지 변수는 많습니다. 채굴기를 추가로 더 투입한다던가, 한쪽을 설득해서 뭐 땡겨온다던가, 해시를 강제로 땡겨온다던가, 뭐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네, 이거는 암호화폐 미덥 정보 교류방에 상주해 계시는 권인욱 세무사님께서 조인디 방송에 기고하시는, 조인디 방송이 아니구나, 조인디에 기고하시는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의 입장에서 코인과 코인과 그 세금의 관계를 좀 칼럼을 기고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세금 낼 이유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돈을 많이 못 벌어갖고. 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세금 관련돼서 좀 궁금하시다, 그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크립토 디퍼에서 나온 거고요. 탑 15 스토리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장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마켓 캡을 나타낸 건데, 파일코인이 뭐 갑자기 튀어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올라갔죠. 사실 모았던 거 기대에 못 미치고 상당히 지금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시총에 관해서 워낙 크니까 일단 1위고, 비트토렌토, 오션, 뭐 시아코인 모르겠다. 아무튼 스토리지가 굉장히 핫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파일코인 때문에 기존에 놨던 스토리지까지도 핫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더 많았죠,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개인 자격으로 약 2억 3,500만 달러 비트코인 보유. 엄청 사고 있네. 결론은 제가 맨날 제 추측성에 기반한 결론이긴 하지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모으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젯밤에 11시에 올라왔던 건데, 크립토 퀀트에서 이제 보고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했다가 조금 뭐 조정이 오는 거라고 하는데, 거래소의 평균, 이동평균이 EBTC를 넘으면 단기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했어요. 근데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약간 조정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르겠어요. 후행성 지표로 보는 건지 선행으로 보는, 여기서는 분명히 선행으로 보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는 우리들은 후행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편결제 비슷 시범 운영까지 마친 중국의 디지털 위안 CBDC 관련 내용이고, 뭐 후기 같은 그런 거예요. 캄보디아 중앙은행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공식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CBDC는 아닌 것 같죠. CBDC라는 언급은 없어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인 거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는 아닌 걸로 일단은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가져갔고, 코인베이스가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비자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직불카드는 코인베이스 계정의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자 기반 카드다. 사실 카드로 나온 프로젝트들도 몇 개 있는데 거래소에서 해버리면 이건 좀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거래소이고, 물론 백업 배경도 좋으니까 여기서의 도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치한 금액으로, 거래소 예치한 금액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코인베이스.
쿠코인 해킹된 게 칩 믹서를 통해서 425 BTC가 세탁됐다고 합니다. 도난당한 1008 BTC 중 425가 이미 칩 믹서의 BTC 믹서로 전송됐다. 믹서는 제가 또 이더리움 믹서, 비트코인 믹서 하면 설명을 드렸는데 믹서로 전송을 했다고 해서 못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는 걸 지연시키거나 더디게 만들 뿐이지 따라가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로 흘러가서 현금화가 되느냐 그 부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늦게 되면 믹서 처리되는 것보다 늦게 되면 현금을 해서 해커들이 먹고 튈 수는 있는 거죠, 사실. 네, 봅시다. 덱스너터크 보안평가시 유니스왑은 최고점, 14개 거래소는 보안이 소홀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유니스왑은 거의 느낌상으로는 일반 중앙거래소와 같은 수준의 로 너무 좀 커진 상황이고 그 관리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나머지는 잘 안 된다. 뭐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컨센서스가 프랑스 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개발 파트너 참여. 정말 제가 CBDC 얘기하면서 아까 초반에 코인데스크 기사도 봤지만 우리나라도 아까 신한은행 얘기하면서 근데 정말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유로, 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원, 뭐 엔화 등등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CBDC가 암호화폐랑 같은 건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아니죠, 일단. 그리고 CBDC가 꼭 블록체인이 될 필요도 없고, 블록체인이거나 블록체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산어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 CBDC가 나온다고 암호화폐가 와 대박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갔고, 오늘의 뉴스는 그레이스케일이 또 오늘 어제 4,400 BTC 샀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1215 BTC 샀네요. 가격이 떨어질 때 좀 많이 사놓으면 가격 유지가 좀 될 텐데, 총 보유량은 47만 3,140 BTC입니다. 이거는 숨기질 않아요, 사실. 일반적인 고래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숨길 수 있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숨기지 못하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꼬박꼬박 체크를 할 겁니다. 일단 사고 있는 거 눈에 보이니까. 도미너스가 62.3%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67 정도로 어제 74에서 조금 빠지긴 했네요. 좀 빠졌으니까. 이거 크립토 비즈 아까 얘기는 코인베이스에서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의 크립토 및 카드 뭐 발음이 이상했냐? 코인베이스 크립토 카드가 나온다. ATM 현금 출금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 연계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 그대로인데 코인베이스에서 들어있는 계정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직불 카드니까 상당히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요거 지금 방금 10시 37분이 방금은 아니지 한 20분 전에 올라온 건데 이거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약간은 추측성 기사이기도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출금 중지 중인 OKX 비트코인 자금 관리가 단일 서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멀티시그에 관해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단일 그 시그니처가 프라이빗 키가 하나인 경우는 개인이 혼자서 관리를 하지만 멀티시그는 그거를 복수의 사람들이 키를 관리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2명만 있어도 열 수를 있는 거예요, 키를. 근데 한 명이 부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3개의 키로 멀티식으로 나눠진 경우에는 한 명만 있다고 열 수도 없고 3명 다가 있거나 뭐 2명 있어야 이게 열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추측성이에요. 아마 트위터로 올라온 것 같은데 멀티 시그니처가 아니라 혼자서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라고 이제 보도했다고 합니다. 뭐 몇 개의 근거가 있겠죠. 이렇게 보도한 데에는 보도에 따르면 OKX는 멀티 시그니처 구조를 채택했지만 비트코인 콜드 지갑의 관리에 한해 싱글 시그니처로 관리했다. 그러니까 키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접근할, 이 사람이 죽거나 도망가거나 튀거나 하면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 집 키가 똑같은 키가 2개, 3개 있으면 3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키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KX는 지금 출금 이후에 공안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출금이 안 됩니다. 거의 16일부터니까 거의 2주 정도 됐죠. 사람들이 좀 불안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거 나왔을 때 왜 그 싱글 시그니처 왜 하나만 가지고 있을까라는 한 거죠. 멀티 시그니처면 사람들 출금하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3명 중에 2명만 키가 맞으면 열 수가 있는데 혼자 지금 없다고 출금을 안 해준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좀 이상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도긴 한데 단일 서명이 아닐까라는 추측에 가까운 뭐 근거에 기반한 추측에 근거한 거니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약간 불안한 심리와 좀 더불어갖고 뭐 이런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한 30분 정도 지났네요. 그래갖고 17일 저녁 때부터 18일 오늘 아침까지 29일까지 한 뉴스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 좀 길게 설명했던 게 비트코인 채굴 단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름대로 블로그에 제가 궁금한 거, 뉴스에서 궁금한 거 위주로 정리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꾸준히 보시면 뉴스도 이해하고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한 내용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하영이 아빠가 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